프랑스는 한국의 조선업 때문에 가장 쏠쏠한 로열티를 받고 있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이에 따라 상도덕상이라도 한국의 선박을 발주해야 함이 마땅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에서는 보란듯이 중국의 대형 발주를 내려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중국까지 날아와 직접 발주를 하겠다고 밝힌 상황인 것입니다. 또한 한국 입장에서 황당한 것이 중국의 대형 발주를 한 것이 중국의 항공기 주문 때문이었습니다. 중국은 지금까지 거래하던 보잉의 주문을 안 하고 프랑스 에어버스 항공기 160대를 주문한 것이죠. 중국은 나름의 이유가 있었는데 미국이 반도체와 IRA 제재를 하니 이에 대한 반항이었습니다. 또한 프랑스도 중국과 경제협력을 가속화한 것이 미국의 호주 핵잠수함 뒤통수인 것도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미국의 50조 원 잠수함 뒤통수를 맞고 중국은 미국의 끊임없는 압박을 받고 있으니 둘이 손을 잡고 우리끼리 잘해보자는 그러한 빅딜이 성립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프랑스에서 그에 대한 절충무역 형식으로 대형 컨선 16척을 중국에 단독 발주했다는 겁니다. 이는 4조 원 규모인데 공교롭게도 프랑스가 한국에서 벌어간 LNG 화물창 로열티 금액과도 거의 일치합니다. 한국 조선업계는 LNG 화물창 기술을 가지고 있는 프랑스의 GTT에 지금까지 4터부터 5조 원가량을 헌납했습니다. 세계 LNG 대형 운반선 수주를 휩쓸던 한국의 빅3가 한 척을 건조할 때마다 프랑스 GTT에 100억 원의 로열티를 지불해왔다는 건 한국 조선업계에 해결해야 할 숙제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중국과 밀월 관계를 가져가는 모습이 연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국에 대량으로 컨선을 발주한 프랑스에 분명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에게 선물을 받았으니 보답으로 중국 컨선을 주문했지만 큰 문제가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6대나 중국에 몰아줬는데 이것이 결국 프랑스의 큰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데요. 이것은 미국과도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프랑스는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납품 기한, 미국의 제재, 그리고 최근 중국 컨테이너선과 선박에 잇따른 사고 소식을 순서대로 살펴봐야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프랑스는 중국의 컨테이너선을 발주했다가 번번이 납기 지연을 맞은 바 있습니다. 2020년이었죠. 당시 조선업계의 큰 뉴스는 프랑스가 LNG 추진 컨선을 발주했다가 크게 지연된 것이었습니다. 한국 컨선은 자신들보다 8개월이나 늦게 수주받았지만 오히려 중국보다 빠르게 컨선을 고객에 인도했으나 프랑스는 중국에서 아직도 배가 건조되지 않아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프랑스의 CMA CGM은 2017년 8월에 중국에 발주를 했으나 만기 후 9개월째 소식이 없었던 것이죠. 따라서 프랑스는 누구보다도 고질적인 중국 선박의 납기 지연 문제를 알고 있는 국가입니다만 정치적인 결정으로 인해서 한국을 제외하고 중국에 올인한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러한 납기 지연은 중국의 빈번한 문제이기도 하며 결정적으로 LNG 추진선의 퀄리티가 문제가 되죠. 실제 앞으로 문제는 미국의 반도체 제재로 인해 중국이 첨단 반도체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반도체와 선박이 무슨 상관이겠느냐 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스마트 친환경 선박이 대세가 됩니다. 각종 환경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여러가지 항법 장치 등이 최첨단으로 세팅된 선박이 대세를 이루게 되는데 이에 한국은 IMO 규격에 맞는 친환경 선박과 각종 첨단 기능을 탑재한 선박을 납품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반도체 제한이 생기면 다양한 최신 기능이 선박에 탑재될 수가 없습니다. 몇 년 뒤 프랑스는 한국 선박에 비해서 크게 첨단 기능이 뒤떨어진 선박을 인도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한국의 도크가 3년간이나 거의 풀로 예약되어 중국보다 인도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이 있긴 하지만 업계에서는 결정적으로 최근 중국 조선소의 문제가 오히려 대량화와 부실화에 있다고 지적합니다. 한국에 밀린 물량을 중국에서 전부 소화하려다 보니 대량의 조선소에서 부실하게 건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최근의 싱가포르 화물선 사고는 중국 선박의 품질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코노미넥스트 등 스리랑카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인도 서부 하지라를 출항, 스리랑카 콜롬보를 거쳐 싱가포르로 향하던 컨테이너선 MV 엑스프레스 펄의 선원들이 전날 스리랑카 서부 해역에서 현지 해군 등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MV 엑스프레스 펄호는 싱가포르 선적의 선박으로 1,486개의 컨테이너를 실은 상태였습니다. 이 화물에는 질산 EOT 등 화학 제품과 화장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해군 선박 등이 투입돼 진화해 나가던 상태로 알려졌으나 전날 내부 폭발 등이 발생하면서 불길이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질산 등이 포함되어 더욱 사태가 악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해군 선박과 공군 헬기 등은 곧바로 선원들을 긴급 구조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인도도 해안경비대 선박과 항공기 등을 파견해 화재 진화와 기름 유출 방지 등 수습 작업 지원에 나섰고 네덜란드와 벨기에에서 온 전문가들도 화재 선박의 상태를 점검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배의 불이 쉽게 꺼지지 않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전개된 것입니다.
뉴스퍼스트 등 스리랑카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물이 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물이 꺼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 대의 선박이 둘러싸 해당 컨테이너선에 물대포를 쏘고 있고 헬기 등은 공중에서 연소 억제제를 뿌렸습니다. 여기서 그럼 이 배에서 왜 화재가 발생했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현지 언론 뉴스퍼스트에 따르면 화재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 다만 뉴스퍼스트는 선사 측 관계자를 인용해 MBX 프레스 퍼로가 인도 서부 아라비아해를 지날 때 일부 화학물질의 포장 부실로 유출이 발생했다는 점을 선원이 발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선원들은 이후 인근 인도와 카타르의 항구에 해당 화물의 하역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던 것입니다. 본래 이러한 화학물질을 항구에 쌓아둘 수는 없습니다. 자칫 큰 위험으로 발전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작년 8월 레바논 베이루트의 질산 암모늄 폭발 사건도 화학물질 창고에서 발생한 것이라서 여러 나라에서 거부를 했으며 결국엔 선박에서 위험물질의 화재가 발생했던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컨테이너선도 화재 발생 시 조기에 발견하고 대체할 만한 장치가 없던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에 선박에서는 화재 위험을 감지하면서 적절한 대저가 가능한 시스템이 지원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중국 선박에는 이와 관련한 방지 시스템도 없었고 또한 내구성도 다소 의문이 제기된 것으로도 보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선박이 침몰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컨테이너선의 화재를 잡기 위해서 다양한 선박들이 계속해서 많은 양의 물을 퍼부었는데 그 과정 가운데 배의 내구성이 약해져 침몰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네덜란드, 인도 등의 다국적 선박은 각고의 노력 끝에 결국에는 화재 진압을 성공했지만 그동안에 배가 약해져 버려 침몰로 연결되어 버린 상황인 것입니다. 결국 침몰하는 과정에 컨테이너선 내부에 있던 각종 물질과 플라스틱이 계속 유출되는 상황이 나왔고 배에 실려있는 연료가 바다에 유출되면서 스리랑카의 해변이 크게 오염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관계자들은 보통 이런 경우에 선체 파손으로 인해서 침몰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파악했기 때문에 선미부터 가라앉기 시작한 MBX 프레스 퍼로를 보고 스리랑카 당국이 초비상에 빠졌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 당국은 이 선박 화재의 진압에 성공한 뒤 선제 손상은 경미한 걸로 보고 예인하려고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막상 예인하려고 했던 선박이 생각보다 데미지가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중국 건조 선박의 내구성이 생각보다 취약해 이런 문제로 연결된 게 아닌가 하는 의견도 나옵니다. 결국 스리랑카 정부가 자국 영해에서 발생한 컨테이너선 MBX 프레스 퍼로의 화재와 관련해 환경 오염을 이유로 해당 선박의 선주 등을 고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스리랑카 해양보호국장은 이번 사고는 스리랑카가 겪은 해양오염 가운데 최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화재가 계속되면서 많은 컨테이너가 바다로 떨어졌고 또 컨테이너에 실렸던 플라스틱 알갱이 여러 플러스도 바다로 쏟아져 인근 해변에는 타다 남은 컨테이너 잔해와 엄청난 양의 플라스틱 알갱이가 밀려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컨테이너선 화재는 관광과 어업으로 유명한 인근 어촌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줬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현대중공업은 최근 AI 기반의 화재 감지 시스템을 개발해 성공해 선박에 탑재했습니다. 일본과 중국이 더 큰 사고를 일으키기 전에 한국의 조선사는 최첨단 화재 방제 기능을 개발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시스템은 인공지능이 선박 내 화재를 감시하는 영상 분석 기반 안전 솔루션이기도 합니다. 인공지능이 엔진룸 등 선박 기계 구역에 설치된 20여 대 폐쇄회로 CCTV 영상과 화재 빅데이터를 분석해 화재 초기 단계에서부터 불씨와 연기 등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향후 선박 전체로 확대 적용해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이 시스템은 인공지능이 스스로 데이터를 쌓으며 학습하는 딥러닝 기술을 적용해 일반 카메라 영상으로도 기존 화재 감지 센서에서 빈번한 오경보 가능성 등을 원천 제거할 수 있도록 정밀도를 높였습니다. 또 화재 인식까지 2분가량 소요되던 기존 센서와 달리 화재 징후를 즉각적으로 탐지할 수 있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 관계자는 조선업계 최초로 선박 안전관리 분야에 인공지능을 접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선박 안전 분야 전체로 확대 적용해 미래 무인 선박 시대를 선점할 것이다 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입장에서는 이러한 기회를 결국 중국의 컨선을 발주해서 날린다는 말도 나오는 것이죠. AI는 특히나 최첨단 반도체가 적용되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을 완전히 틀어막고 있는 국면입니다. 또한 이것이 납기 지연은 물론이고 자칫 해양사고를 비롯해서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것으로도 관측됩니다. 유럽에서는 친환경을 강조하는데 프랑스가 앞장서서 중국의 선박을 이용하면 그것도 의문인데다가 이는 중국의 1대1로 프로그램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 역시 유럽 영내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 이탈리아 등도 서서히 탈중국으로 고려하는데 프랑스가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프랑스는 한국 대신 중국에 발주했다가 다양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을 추월하고 세계 1위로 등극한다는 너무나도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동안 바이든이 한국의 뒤통수를 수차례 치며 한국을 견제했던 진짜 이유가 밝혀진 셈인 것인데요.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전 세계 주요국들 정상들은 미국 대신 한국과 새로운 동맹관계를 만들기 위해 한국의 말도 안 되게 놀라운 파격 제안을 동시에 해오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말 그대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리 한국이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고 말도 안 되게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고 하지만 세계 경제대국 1위인 미국과 비교하는 일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GDP 순위를 보시면 미국은 세계 1위. 한국은 12위입니다. 미국의 GDP는 한국의 15배에 육박합니다. 이 수치만 놓고 보면 앞으로 평생 한국이 미국을 따라잡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죠.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세계 최고의 조사기관이 한국이 미국을 따라잡고 세계 1위로 등극할 것이라고 한 이유는 우리 모두를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이 바로 최근 너무나도 핫한 2차 전지 2035년이면 전기차 배터리 시장 규모는 815조 원으로 600조 원 수준인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마저 압도적인 격차로 뛰어넘을 것이라는 파격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배터리가 전기차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죠. 앞으로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에 배터리가 필요할 것이라 전문가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2차 전지 배터리를 통해 작동된다면 전 세계 배터리 시장 규모는 수천조 원이라는 경이로운 규모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천조 원짜리 배터리 제조 비용 중 무려 4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양극재. 이 양극재를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들고 세계 최초로 수직 계열화시킨 곳이 바로 한국의 에코프로그룹. 황제주 주당 100만원 이상 주식 등극을 눈앞에 두고 있는 에코프로 주가의 급격한 상승세로 인해 에코프로 대주주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이 국내 주식 부자 순위 5위에 이름을 올랐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삼성그룹 일가 4명을 제외한 7대 그룹 총수와 충수 일가는 물론 국내 쟁쟁한 재력가의 순위가 이동채 전 회장보다 아래에 자리 잡게 됐습니다. 하나그룹의 김승현 회장, 롯데그룹의 신동빈 회장, LG그룹의 구광모 회장, 현대차그룹의 정의선 회장, SK그룹의 최태원 회장까지 압도적인 격차로 따돌리며 대한민국 부자 순위 5위로 등극한 것입니다. 11일 헤럴드경제가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 상위 개인주주 랭킹 7월 7일 기준을 분석한 결과 이동채 전 회장의 지분평가액은 4조 9,175억 원으로 톱탑 5자리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에코프로 주식이 너무 비싸다며 공매도했던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천문학적인 손실을 입은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2차 전지 기업 에코프로의 주가가 장중 100만원을 돌파하면서에도 증권업계는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매도 의견의 보고서를 내며 사실상 주식을 팔라고 했던 전문가들의 의견을 비웃기나 한 듯 주가가 오르더니 급기야 증권업계에서 황제주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주가 100만원 선까지 돌파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증권사들의 전망을 믿고 주가 하락에 베팅했던 기관 외국인 중심의 공매도 투자자들은 쇼트 커버링으로 손실을 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공매도 투자자들은 에코프로를 최근 한 달 동안 50만 주 넘게 손해를 보고 매도했습니다. 숏 커버링은 공매도로 미리 팔았던 가격보다 비싼 값으로 주식을 되사서 빌린 주식을 갚는 것을 말합니다. 한꺼번에 숏 커버링이 진행되면 주가가 이상 급등하는 이른바 숏 스퀴즈라는 현상도 발생하죠. 김기주 KPI 투자자문 대표는 주된 이유는 아니지만 최근 에코프로 주가가 오르는 것은 숏 커버링의 영향도 일부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도 일부 공매도 투자자들이 수십 %의 손실을 보고 주식을 갚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주가가 계속 상승하면서 논란이 확산하자 증권사들은 이제 아예 에코프로에 대한 분석을 포기했습니다. 삼성증권, 하나증권과 같은 대형 증권사들이 에코프로에 대해 4월과 5월부터 매도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가 반대로 주가가 폭등하자 대망신을 당했고 다른 증권사들은 아예 분석보고서를 내놓지 않으며 포기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현재 거의 모든 투자자들이 증권사가 하라는 반대로 하면 돈 번다 사라고 하면 팔고 팔라고 하면 사면 된다 그렇게 하면 너무나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권사들마저 꺾어버리고 하늘 높이 치솟고 있는 2차 전지 한국의 배터리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으며 너무나 잘 나가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일본산 배터리와 같거나 더 훌륭한 수준의 배터리 기술을 갖춘 동시에 중국의 엄청난 생산 능력 및 낮은 원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S&P 글로벌에서 리튬 및 2차 전지 배터리 금속 부문을 담당하는 루카스 베드나르스키 수석 애널리스트는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배터리 기업이 중국, 일본 기업과 비교해 갖고 있는 우위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국 배터리 산업의 장점은 일본의 품질과 중국의 대량 생산 능력이 결합돼 있다는 점입니다. 팬데믹 기간 전 세계 생산 확장이 봉쇄 조치로 둔화했는데 흥미롭게도 한국은 거의 유일하게 생산 능력을 계속 늘린 국가였습니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 역시 엄청난지만 세계 3위인 일본을 따라잡고 세계 3위 경제대국이 되기에는 충분한 수준이지만 아직 새
K1위 미국을 따라잡기에는 부족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세계 최고의 조사기관이 한국이 미국을 따라잡을 것이라 자신한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두 민족, 한국과 이스라엘이 손을 잡고 로봇을 비롯한 미래 산업 장악에 나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과 이스라엘은 놀랍게도 세계 로봇 시장 1, 2위를 다투고 있는 최고의 국가들입니다. 지난 2020년 현대차가 세계 최고의 로봇 기업인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한 데다가 카이스트는 MIT마저 제치고 자율주행 로봇 세계 1위 타이틀을 거머쥐면서 전 세계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로봇 기술도 한국 못지않게 유명합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서는 압도적인 세계 1위인데요. 이렇게 세계 1, 2위 로봇 기술을 보유한 한국과 이스라엘이 손을 잡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이스라엘 컨퍼런스는 이스라엘의 신기술과 한국의 제조기술의 만남을 통한 글로벌 시너지를 만들고 세계 로봇 시장뿐만 아니라 미래 산업들을 두 나라가 완전히 장악하기로 했습니다. 전 세계 로봇 시장 규모는 앞으로 3년 뒤에 200조 원, 10년 뒤면 최대 2,000조 원에 육박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되고 있습니다. 영국 시장 조사 및 컨설팅 기업인 브랜드 에센스 마켓 리서치 앤 컨설팅, 브랜드 에센스 마켓 리서치 앤드 컨설팅 프라이빗 리미티드니 같은 서비스 로봇 시장 예측 자료를 담은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한국과 이스라엘이 이를 주도할 예정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폴란드를 중심으로 유럽 국가들이 한국으로부터 최근 대규모로 무기를 구입하더니 수백 조에 육박하는 원전 건설까지 한국에 몰아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폴란드가 원전을 중심으로 중장기적인 에너지 정책을 새로 발표했는데 미국이나 프랑스가 아닌 한국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지며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재계 관계자는 폴란드는 독일, 체코 등 7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어 유럽과 CIS, 중국을 잇는 산업재 생산과 물류의 전략적 요충지로 평가받고 있다라며 특히 무기 등 방산 수출과 배터리 분야에서 한국의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인 만큼 향후 원전 등 에너지 분야에서도 협력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라 전했습니다. 심지어 동남아시아에서는 러시아산 무기는 더 이상 너무 성능이 후져서 쓰지 못하겠고 미국산은 터무니없이 비싸서 한국산 무기를 사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를 대표하는 국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한국과 초대규모 계약을 체결하면서 한국의 방산 수출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한국의 K방산 효과가 얼마나 절대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이제 더욱 실감이 나는데요. 왜냐하면 현재 한국 방산엔 가장 고무적인 현상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한국 기업들과 방사청이 한국 무기를 세일즈하는 직원이라고 가정해 본다면 기존의 고객에게 잘 판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신규 고객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신규 고객들은 당연히 까다롭고 신뢰가 없어 쉽게 지갑을 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은 한국이라는 브랜드가 신뢰를 얻고 너도 나도 사업을 하려고 달려드는 모양새입니다. 한국하면 반도체, 조선, 2차전지 등 현재 전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사업들이 바로 그러한 종류입니다. 그런데 이제 K방산은 그러한 면에서 수백 년간 거래 없던 국가를 불러들여 깜짝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가운데 한국은 해당 국가들을 중간중간 돌아보고 챙겨줬다는 후일담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들도 늘 한국에는 고마운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차마 방산에는 쉽게 협력할 생각을 못하다가 이제 K방산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신뢰가 두터워지자 대거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냐는 겁니다. 게다가 이 국가들은 작은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자본을 준비 중이라 주목되고 있는데요. 현재 전 세계 어떠한 국가가 한국과 방산을 진행하려는 전망이 나오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우선 이 국가들은 K방산 이전에 한국과 수백 년간 거래가 없다가 최근 수년간 크게 달라졌습니다. 코로나를 비롯해 다양한 상황을 거치면서 한국을 크게 신뢰할 수 있게 된 모양새였습니다. 이들이 한국과 어떠한 사업을 진행했으며 이것이 결국 방산까지 연결되었나 살펴야 하는데요. 바로 이 지역은 중남미 지역인데 최근 들어서 한국의 다양한 인프라 사업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극심한 경제 침체를 겪고 있는 데다가 일자리까지 크게 감소해 각국은 위기 타개책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중남미와 같이 일부 인프라가 열악한 곳은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인프라를 투자하는 것이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데다가 기본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높은 잠재적인 국가들이므로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죠. 따라서 고위급 정부는 대면 외교 한국 등을 기업을 동해 매칭하는 지원하고 한 편이 있습니다. 외교부는 하지만 한국은 이와 같은 중남미의 움직임이 뜻밖이라고 전해집니다. 한국과 사업하던 나라들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중남미 지역은 한국이 공략하기 매우 어려운 장소로 우선 북미에 미국이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세계 제1위 경제대국인데다가 경제는 물론 정치를 비롯해 모든 분야에서 중남미와 각별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은 전통적으로 스페인 등 유럽 지역과 사업 부분 관계가 깊으며 정경유착까지 심한 편입니다.
중남미의 대부분은 스페인어를 구사하는 데다가 과거부터 강제로 스페인과 엮여온 역사 때문에 한국이 역사적으로 일본을 좋아하지 않지만 경제관계가 깊듯이 중남미도 그렇게 엮여있는 것이죠. 오랜 세월 가운데 정치 세력과 결탁해 뇌물을 받은 정치인 주로 스페인 등 유럽에 일감을 몰아주기도 했습니다. 실제 최근 브라질 등 중남미의 중요 국가들에서는 이 같은 뇌물 공여 사건이 줄줄이 터진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은 다양한 국가에 새로운 정부를 들어서게 했고 이런 국가들은 기존의 틀을 깨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남미 국가들의 대한민국이 각인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한국은 다양한 남미 국가들에게 진단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믿을 수 있는 방역용품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대규모 인프라 공사는 중국같이 저렴하고 대규모의 공사를 많이 해온 국가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만 중국이 중남미에 보낸 방역용품은 대부분 분량이 많아서 폐기 처분하고 한국 것을 다시 주문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중국의 불량 방역물품으로 인한 불씨는 결국 중국이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한국을 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파나마의 지하철 3호선은 현대건설과 중국 국영기업 중국철도그룹이 맞붙었으나 결국 한국이 승리했습니다. 중국은 모든 면에서 중국이 딱히 한국에 부족한 게 없다고 판단 거세게 재심사를 요구했지만 파나마 측은 실제 기술 점수에서 중국철도그룹이 현대건설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원래 3호선 라인은 한국도 중국도 아닌 스페인의 FCC가 유력했지만 스페인 FCC는 전 파나마 대통령과 변호사 등에게 뇌물을 제공해서 수주를 따내려고 했기 때문에 이번 입찰에서 애초에 탈락하게 되었고 한국은 그 기회를 잡아서 수주를 획득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중남미는 아무래도 미국의 영향력이 좀 더 미치는 국가들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중국 외의 국가들을 선호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러한 반중의 흐름도 한국엔 도움이 되는 것이죠. 중국은 이미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등 수많은 나라들의 바다에 배를 몰고 가서 수자원을 강탈하기도 했으며 남미의 수리남은 이미 중국계 정치인이 점령하여 중국화되어 가고 있고 나라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결국 인프라를 대거 발주하고 있는 중남미로부터 한국이 좀 더 많은 수주를 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환경이 좋다고 하더라도 한국이 실력이 없고 신뢰를 주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젠 전 세계의 모든 스펙을 놓고 비교하는 데 어렵지 않은 시대로 각국은 가장 실력 있고 신뢰할 만한 나라와 일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동북아의 지도에서 잘 눈에 띄지도 않은 작은 나라 한국은 엄청난 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공항 운영과 서비스 분야, 건설 등은 세계에서 최고의 수준을 뽐내면서 그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었죠. 이를 놓치지 않은 페루 당국은 세계 7대 불가사의 마추픽추의 관문을 여는 공항을 한국에 맡깁니다. 한국은 마추픽추의 신공항 설계를 담당해 건설은 물론 운영과 서비스 관리까지 맡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또한 중남미가 먼저 한국에 연락을 해오는 이유는 한국이 디지털 정부를 비롯 IT에 강하다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정부는 중남미의 인프라 수요와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그린 뉴딜의 접점을 통해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있었는데 이들 국가 중에 마침 이러한 분야를 찾고 있는 국가들은 한국과 잘 맞아 떨어진 것입니다. 조용히 실력을 갖추고 있으면 결국에는 많은 이들이 알아주는 때가 있습니다. 한국은 명실상부 유엔이 인정하는 디지털 정부 순위로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코스타리카는 조세 및 관세 시스템을 연계하는 디지털 재정동합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1억 5,600만 달러 정도 추산되는 사업으로 한국은 코스타리카가 디지털 정부로 거듭나는 데 일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남미에서 한번 소문이 나면 일하기 순조롭죠. 한국에서 브라질, 파나마 등에서 지하철 사업을 수주하고 실력있고 믿을만한 나라라는 소문이 나자 조세 시스템을 디지털화하는 코스타리카는 내친김에 도권의 비전철 5개 노선을 친환경 전기열차로 복선화하는 광역도시철도 사업을 한국에 적극 문의하고 있습니다. 약 15억 5천만 달러의 규모인데 마침 친환경 부분에 있어 한국이 추구하는 그린 뉴딜 정책을 파악한 코스타리카는 관련 분야에 자신들이 먼저 한국에 문의를 해온 것입니다. 따라서 조세 시스템과 지하철 모두 한국에서 수주해내기 한층 유리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파라과이도 아순시온에 추진하는 5억 달러 규모의 민자 경전철 사업의 경우 지난 8월 민관합동 대표 다니연지를 찾아 파라과이 철도공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한국이 매우 뛰어난 방역용품을 제공해서 신뢰를 바탕으로 한국의 의미 있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 과테말라 공항에는 역사상 최초로 자국 공항 안내에 한글을 포함시키며 방역 지원에 대한 감사를 표했습니다. 한국은 중남미 24개국에 약 1,200만 달러의 인도적 지원을 했는데
마스크나 진단키트에서 이들이 매우 만족했으며 결국 이러한 움직임은 한국을 신뢰하게 된 결과로 이어져 앞으로 중남미 시장에 기대감을 더욱 갖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 중남미 시장은 중동과 아시아에 이어 한국의 3대 해외건설 시장으로 전체 해외건설 수주에서 차지한 비중이 작년 0.6% 1억 3천만 달러에서 올해 23% 68억 9천만 달러로 상당한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특히 중미 국가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한국형 뉴딜과 관련된 디지털 전환, 전자정부, 친환경 인프라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한 중미 FTA를 통해 국내 기업의 진출 기회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와중에 이제 페루 해군은 약 1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확보하고 해군 현대화 작업에 착수합니다. 실제 한국은 페루 해군의 현대화 작업의 선두주자로 이미 계약을 다수 진행 중입니다. 그들은 6척의 함정을 도입할 것이며 한국조선해양과 STX 등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들이 한국을 신뢰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국은 페루의 퇴역함을 기증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퇴역함인 순천함을 페루 해군에 기증했고 페루는 우리 함정을 끌고 2022년 림팩에 참여했습니다. 당시 페루는 한국의 함정 기증에 감사했으며 함정을 발주하고 K방산에 더욱 협력하게 됐습니다. 게다가 현재 미국을 비롯해 다양한 국가들의 해군들이 한국에 오고 있으니 더욱 흐름을 타게 된 것이죠. 앞으로 페루 해군은 물론이고 다양한 방산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이 가속화될 거라 보는 이유입니다. 또한 브라질을 비롯 아르헨티나 등 남미에서 K방산은 더욱더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군 현대화를 거론하고 있으며 한국의 K9 자주포나 FA-50 등이 나옵니다. 기존의 남미에서는 한국이 먼 국가였고 오히려 미국과 스페인과 연계가 되었지만 이들은 자금이 풍부한 국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의 가성비 군수품을 찾는 것이 당연하며 또한 페루와 같이 한국과 코로나 기간을 비롯 최근 수년간 다양한 인프라 사업의 신뢰를 거쳤고 결국 한국의 함정 수주를 비롯한 다양한 방산 사업으로 연결되었다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한국이 행운을 거머쥐었다고 말하지만 결코 그렇지만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은 묵묵히 방산을 준비하고 국가의 안보를 지키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또한 기존의 중남미에 정성을 쏟아붓던 중국은 러시아 사태로 인해 방산에는 접근이 불가능하며 미국이나 서방 방산은 너무 비싸다는 평가 가운데 한국이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은 이제 중남미 지역에서도 방산의 기운이 크게 돌고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